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오늘 생산자 행동 세 번째 시간으로 독점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생산자 행동 첫 번째 시간은 비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완전 경쟁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은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건데 공급 곡선이라는 게 다름 아닌 이제 생산자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걸 이제 말하자면 생산자 행동을 요약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은 기본적으로는 한계 비용 곡선과 거의 일치하는 한계 비용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개념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뭐 우리가 이 생산자가 조업을 계속 할지 말지 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을지 아니면 아예 시장에서 나갈지 이런 문제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한계 비용 곡선을 약간 좀 다듬으면은 그게 공급 곡선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공급 곡선까지 도출한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이랑 함께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게 뭐 잘 작동을 하는지 그런 걸 평가해 보는 것도 했었죠. 거기까지 했고 그래서 결론은 뭐였죠? 결론은 완전 경쟁 시장은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달성한 그런 가격과 거래량이 이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그런 수량이다. 그래서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그 경쟁 균형에서 벗어나면은 사회 후생이 오히려 떨어진다. 소셜 웰페어가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건 이제 독점 시장이죠. 이 독점 시장을 볼 때 이 완전 경쟁 시장이랑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이 꼭 엄청나게 현실적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많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을 본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그건 하나의 벤치마크죠. 우리 비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경쟁도 불안전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게 경쟁이 불안전하니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상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건 뭔데? 그렇다면 효율적인 건 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실의 뭐 시장들이 뭐 불안전하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볼 거는 또 다른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양 극단을 보는 거죠. 한 극단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또 다른 극단에는 독점 시장이 있고 현실에 있는 시장들은 그 중간에 대부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장 안 좋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랑 독점 시장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재화 시장에서 재화 혹은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시장의 마켓 퍼포먼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재화 시장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효율적이라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독점 시장에서의 그 생산자 행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독점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랑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는 걸 도출을 했는데 그리고 경제학을 되게 조금만 공부를 한 사람들 경제 원론 앞부분만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되게 어떤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공급 곡선을 우리 항상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 학기 시작부터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그 개념이 아예 완전 경쟁 시장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독점 시장에서는 이 독점 기업이 알아서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그냥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과연 독점 기업이 어떤 가격을 결정을 하는지 그게 왜 비효율적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쟁 시장은 효율적이다. 이런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요. 지난 시간에. 그다음에 우리가 독점 시장을 봐서 독점 시장이 만약에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나온다면은 이제 경쟁이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궁극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은 시장 작동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결국 사회 후생을 좀 더 증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정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식의 정책을 쓰는 게 좋을까? 어떤 식의 상황에서 시장이 좀 더 잘 작동하고 사회 후생이 좀 더 증대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만약에 경쟁 시장은 효율적이고 독점 시장은 비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얘기는 경쟁이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인과적 명제죠. 경쟁이 있으면 경쟁을 장려하면 경쟁을 독려하고 경쟁을 뭐 만들어내면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건 인과적인 어떤 명제인데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이론적으로나마 도출을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독점 시장을 포함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먼저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은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게 우리 이 논의에서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적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면은 이제 산업조직론 관련 수업들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산업조직론 수업도 있고 뭐 또 다른 수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관련된 수업들이.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들으시면은 이제 요 경쟁의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경쟁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실 수가 많은 얘기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전공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얘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경쟁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좀 더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해드릴 얘기가 있는데 뭐 기회가 확실히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거는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경쟁 정책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반독점이라고도 하고 뭐 공정 경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경쟁과 관련된 경쟁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경쟁적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보통 맡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강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 지배력이라는 거는 이제 경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뭐 그냥 영어로는 이제 마켓 파워이기 때문에 뭐 그냥 시장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시장력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켓 파워를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쟁을 더 이제 줄이려고 할 거예요. 경쟁을 제가 이번 학기 초에 그냥 장난스럽게 했던 얘기 중에서 김상현이 쓴 경제학 3주 만에 씹어먹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 이제 제가 뭐 경제학의 근본 원리라고 해서 제시한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뭐 경쟁은 경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경쟁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이 경쟁 내부에 있는 사람들,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그런 경쟁을 최대한 줄이고 그런 경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담합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암묵적 담합도 있고 뭐 명시적 담합도 있고 그렇지만 이 현실에서 이제 처벌되는 건 대부분 이제 명시적 담합이죠. 담합이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경쟁하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래서 가격도 높이고 그냥 그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하면은 그걸 우리끼리 잘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담합인데 그런 것들이 다 반경쟁적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뭐 수직적 제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소위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러죠. 이 기업들이 생산물을 그냥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그냥 일부 투입물은 다른 기업의 생산물이 일부 투입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카메라 같은 거를 뭐 카메라 같은 거를 사와 가지고 이제 뭐 전화기에 집어넣는, 이 스마트폰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러면 이때 이 카메라는 이제 다른 기업에서 사와야 되는 투입물이죠. 이런 식으로 이 vertical structure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투입물을 제공하는 기업과 투입물을 받아서 최종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vertical rel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vertical relation에서도 뭔가 좀 이런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자를 좀 따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있는데 그 칩을 경쟁자에게는 좀 더 비싸게 판다든지, 뭐 이렇게 안 팔려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압력을 넣어가지고 경쟁자를 좀 불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다 불법이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수평결합,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끼리 그냥 합병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경쟁적 행위가 되겠죠. 원래는 기업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경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좀 먹고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합병이 이제 경쟁을 줄이기 때문에 이 경쟁정책 당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막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승인을 받으면은 뭐 할 수도 있고, 뭐 승인이 안 되면은 이 합병이 불가능하고, 그렇죠. 뭐 약탈적 가격 전략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뭐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 뭐 산업조직론 수업을 들으면은 더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장 지배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예요. 뭐 완전 경쟁이 아닌 경우에 이제 기업들이 경쟁이 약할 때 가격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열심히 최대한 비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제품을, 뭐 상품을 공급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추가 이윤을 얻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시장 지배력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은, 그냥 뭐 이런,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할 뭐 규모의 경제성, 전환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시장에 계속, 만약에 어떤 양의 이윤이 있다면은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진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경쟁이 생기고, 그래서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결국 경쟁 균형과 비슷한 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 그 시장 진입이,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장 지배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규모의 경제성이죠. Economies of Scale. 그거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비용 얘기하면서 요 얘기 했었는데, 이제 생산량을 두 배 늘리기, 꼭 두 배일 필요는 없지만 뭐 생산량을 몇 배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그보다 작다면, 두 배보다 작다면 규모의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이거 비슷한 개념, 정확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 뭐가 있었냐면은 규모에 대한 수학 증가, 그래서 increasing return to scale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 이게 된다고 했냐면은, 제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큰 경우에, 그러면은 고정 비용이 크고 그거를 평균 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생산량 Q로 나누면은,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생산량 Q가 증가하면은 그 비용 자체가, 평균 비용 자체가 이제 쭉쭉 떨어진다 그랬죠.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할 규모의 경제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떤 고정 비용이 있어서 생산을 더 많이 할수록 이 평균 생산 비용은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무슨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냥 많이 팔수록 좋은 거죠. 팔면은 이제 평균 비용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추가로 더 무슨 더 비용 없이 공급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많이 팔수록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을 0으로 하는 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양의 가격을 매겨서 좀 마진을 붙여가지고 팔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큰 고정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자연 독점 비슷한 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생각해 보면은 송전 사업 같은 경우 이제 뭐 송전탑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예를 들어서 이 전기 같은 거를 보낼 때 경쟁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그 같은 지역에 다른 사업자가 뭐 송전탑을 두 개를 짓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송전탑 같은 걸 짓고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고정 비용인데, 그거를 만약에 그래서 전기를 두 업체가 한 지역에 전기를 동시에 공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송전탑을 따로 지어가지고 같이 공급을 하면은 그 경쟁 때문에 결국 뭐 이 사람들의 이 업체들의 이윤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고정 비용도 못 찾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니까 이윤이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 이 애초의 투자, 그러니까 그 송전탑을 짓는 그 애초의 투자만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고정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이 있으면 본전 찾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규모의 경제성이 있을 때 우리는 독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Natural Monopoly라고,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뭐 비슷한 예로 유선망 사업 같은 것도 이제 망 사업, 그러니까 네트워크죠. 이 예를 들어서 무슨 KT가 이제 망을 깔고 뭐 이런 것도 같은 지역에 경쟁 업체가 똑같이 망을 두 개 깐다는 거는 뭐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이지만, 그렇게 깔았다고 해서 까는 데는 큰 비용이 들었는데 그 본전이나 찾겠냐는 거죠. 본전 찾기도 힘들다. 위성통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 위성 한번 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나도 위성 띄울래 해가지고 경쟁을 하면은 또 경쟁만 뭐 해가지고 가격은 엄청 낮아지고 결국 이윤도 얼마 못 얻고 본전도 못 찾고 이럴 가능성도 높은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산업에는 시장 진입 자체가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독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 가지 원인이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규모의 경제성이 한 가지 원인이고, 그리고 뭐 전환 비용 같은 것도 이거는 정확히 독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요인이긴 해요. 그래서 전환 비용의 대표적인 예로 어떤 네트워크 이펙트 같은 거가 있는데, 네트워크 재화 이런 것들, 뭐 페이스북 같은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자산은 가입자죠. 그렇죠. 뭐 그 시스템도 굉장히 큰 자산이긴 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들은 아마도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필요하다면은 뭐 클라우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시스템 만들고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페이스북이나 뭐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소셜 미디어들의 가장 큰 자산은 가입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 지금은 그렇게 옛날만큼 잘 나가진 않지만 그냥 페이스북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내가 페이스북을 가입을 해서 계속 이용을 하는 이유는 뭐 내 친구들도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나 페이스북 싫으니까 딴 거 할래. 뭐 저게 더 내가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내 친구들이 다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근데 내 친구들도 딴 데로 가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페이스북을 쓰고 있어가지고 내 친구들도 계속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재화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딴 서비스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혼자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위칭 코스트,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 뭐 이 스위칭 코스트라는 개념은 사실 되게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폰 사용하다가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려고 할 때 뭔가 어색하고 좀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 뭐 사용 방법 같은 거 새로 배워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스위칭 코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장 지배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획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좀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죠. 그러니까 경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왜냐면은 내가 좀 가격을 높여도 다른 데로 잘 이탈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전환 비용 때문에. 그리고 뭐 탐색 비용 같은 거,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거 탐색하는 것도 이제 어떤 전환 비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뭐 한 뭐 쇼핑몰에서 마일리지를 쌓았다면은 그 마일리지는 그 쇼핑몰에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쇼핑몰로 이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일리지 같은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어쨌든 전환 비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가입을 해서 서브스크립션 해서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 같은 게 있다면은 뭐 이제 다른 데 재가입할 때 뭐 또 이름 집어넣고 뭐 주소 집어넣고 카드 집어넣고 막 이런 것도 이제 귀찮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비용이죠. 이런 재가입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전환 비용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완화한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의 마켓 파워를 높이는 그런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대표적인 시장 지배력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제품 차별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특수한 디자인, 특수한 맛, 브랜드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품의 대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펩시랑 코크가 이제 그냥 대체성 측면에서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거의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대체할 수 없어, 난 무조건 펩시야, 난 무조건 코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맛,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 가능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게 차별화되고 나면은 이 경쟁이 완화되는 거고, 경쟁이 완화된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좀 가격을 높여도 내 소비자들이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거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뭐 디자인과 관련된 뭐 맛과 관련된 그런 것들 대부분 어떤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위치 같은 것도 차별화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슈퍼마켓이 있는데, 어떤 그냥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이 되게 동떨어진 어떤 딴 데 주변에 뭐 슈퍼마켓이 없고 딱 그 위치에는 딱 그 슈퍼마켓만 있다. 그러면은 그 슈퍼마켓도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위치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되게 언덕 위에, 뭐 언덕 중간에 있다면은 이제 아주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언덕을 쭉 다 내려와 가지고 제일 저 바닥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을 가기보다는 언덕 중턱쯤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을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 차별화를 유지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특허 같은 게 이제 그 제품 차별화가 유지가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특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뭐 희소한 핵심 투입물들 때문에 어떤 이런 시장 장악력, 시장 지배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희토류 같은 것들, 좀 희소한 거죠. 뭐 그리고 신기술 같은 거, 그런 것들 희소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 지배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독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얘기는 독점과 과점은 이제 그냥 기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소수의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독점과 과점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시장 지배력이라는 게 왜 완전 경쟁이 아닌가? 왜 무조건 기업들이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 완화되기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 거, 그 원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독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좀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인 원리는 이제 한계 수입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은, 다른 데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뭐랑 관련됐냐면은 한계 수입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한계 수입을 우리가 왜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어떤 거를 도출을 했었냐면 완전 경쟁을 얘기를 하는 완전 경쟁 맥락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윤이라는 거는 총 비용에서 죄송합니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고 그래서 이윤을 미분을 하면은 그래서 그게 그 값이 0이 되도록 할 건데 그래서 이윤을 미분을 하면은 결국 총 비용은 죄송합니다. 총 수입은 이제 한계 수입이 되고 이제 총 비용은 한계 비용이 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윤이 어떤 경우에 극대화되냐면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MR이 MC가 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한계 수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비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번부터는 한계 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총비용, 평균비용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총비용, 평균비용 이런 얘기는 좀 덜 할 거예요. 거의 안 할 거예요. 일단 물론 독점 기업도 뭐 조업 중단이나 폐업 같은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장사가 안 되면 조업을 중단하고 뭐 독점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폐업을 하고 이런 게 좋겠죠.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할 때 의사결정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이윤을 비교를 해서 조업을 할 때 이윤과 조업을 중단했을 때 이윤을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걸 택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총비용, 평균비용 이런 얘기 아예 안 할 거예요. 고정비용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독점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최선인 그런 사업은 우리가 아예 그냥 고려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독점 기업마저 폐업을 해야 된다면 그런 산업은 사실 그냥 없어지는 게 맞는 산업인 거죠. 그래서 독점 기업은 추가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어서 사실 더 활동하기 좋은, 살아남기 좋은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면 그런 산업 자체는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업 중단, 폐업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의사결정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비용, 평균비용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한계 비용만 고려를 할 건데 일단 한계 비용은 그냥 거의 이제 우리는 그냥 기업 내부가 아니라 이제 시장의 작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한계 비용도 그냥 한계 비용이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다 그냥 이렇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한계 비용도 잠시 미뤄두고 이제 한계 수입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뭐 평균 비용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잠시 그런 얘기 다 빼놓고 그냥 한계 수입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죠. 한계 수입이 왜 중요한지 당연히 뭐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지금 요 슬라이드를 잘 이해하면은 이제 이윤 극대화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수입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P 곱하기 수량은 이제 여기선 DP라고 했는데 D가 이제 디맨드 펑션이에요. 얼만큼 파는지 요거를 지금 디맨드 펑션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격을 P만큼 매겼을 때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수요가 있는 만큼 팔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가격을 결정하고 사는 거는 살지 말지는 이제 소비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결정을 하면은 얼만큼 팔리는지는 이제 수요 함수가 결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수량 부분은 이제 수요 함수로 이렇게 대체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요 지금 수요 함수 자체도 우리 가격에 대한 어떤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지금 전체가 다 가격에 대한 함수예요. P 가격이고 요 수요 함수도 가격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 전체가 다 가격에 대한 함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으로 미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격으로 미분하면은 요 오른쪽 요 왼쪽에 있는 요거가 이제 마지널 레비뉴, 보통 마지널 레비뉴 하면은 보통 이 뭐죠? 수량에 대해서 미분한 걸 우리가 마지널 레비뉴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마지널 레비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이 그러면은 제가 좀 더 클래리파이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수량으로 미분하는 거랑 가격으로 미분하는 게 같은 거냐, 같은 거라는 뜻이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여기서 지금 마지널 레비뉴, 여기서 마지널 레비뉴는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의 마지널 레비뉴인데, 앞에서는 이제 수량으로 미분한 거였고 여기서는 지금 가격으로 미분한 건데, 어쨌든 요것도 요 마지널 레비뉴도 우리가 저거 이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지널 레비뉴 요 총 수입을 미분을 해서 한계 수입을 썼고, 그 다음에 요 P 곱하기 DP 요거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P로 미분을 했으니까 먼저 이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우리 어떤 식으로 미분하죠? 미분하면은 이제 앞에 거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하고, 그리고 뒤에 거 함수는 그냥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함수는 그대로 두고 뒤에 함수를 미분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제일 처음에 앞에 거 함수를 P로 미분하니까 P로 미분하니까 1이죠. 그리고 뒤에 걸 그냥 곱하니까 D. 그래서 여기 D가 하나 나왔고요. 더하기, 그리고 요 앞에 건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P로 미분을 하니까 이제 이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한 요 값이 나오겠죠.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한 값.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이 한 개의 수입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이게 뭔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원래 이제 요 위에 사각형만큼 한 이 총 수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원래 가격이 요 점이었고, 요 가격이 원래 요 점이었고, 요 높은 점. 그래서 가격이 요 점이었고, 그때 그 가격대에서 요만큼 팔렸기 때문에 가격 곱하기 수량 하면은 그게 요 지금 회색 사각형, 요 회색 사각형, 이 큰 회색 사각형, 요게 이제 원래 총 수입이었어요. 총 수입이었는데 이제 가격을 조금 낮췄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격을 조금 낮췄어요. 가격을 조금 낮추니까 요 지금 위에 약간 흐릿한 사각형, 흐릿한 회색 사각형, 요 부분 없어지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하늘색 사각형이 생겼어요. 요 진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고, 요 지금 흐릿한 회색 사각형은 없어졌고 이 하늘색 사각형은 생겼는데, 요게 지금 요 각각의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어떤 점에서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미분한 거는 지금 가격을 높인 거기 때문에 좀 부호가 반대로인데, 이제 가격을 낮춘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가격을 낮추면은 이득 보는 건 뭐죠? 이득 보는 부분이 있고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 가격을 낮추면은 이득 보는 부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어요. 혹은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가격을 조금 더 낮추면은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그게 이득 보는 부분이에요. 요 지금 하늘색 사각형 부분, 그게 이득이고, 근데 손해 보는 부분은 뭐죠? 이미 팔고 있던 것들을 더 싸게 팔아야 돼. 그래서 그 수량만큼 또 손해를 보는 거죠. 더 이미 팔고 있는 것들을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가격을 낮춘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가격을 낮춘다면 요 인프라 마지널만큼 손해를 보고 요 마지널만큼은 이득을 봅니다. 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마지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마지널 그냥 뜻 자체를 보면은 이제 한계 뭐 이런 거잖아요. 한계가 뭐죠? 이 끄트머리 가상사리. 그러니까 요 마지널은 가상사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의 경계 그 부분을 우리가 마지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널 이펙트라고 했을 때, 그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의 경계, 그 경계 부분에서의 어떤 효과, 추가적으로 변하는 그 경계 부분에서의 효과를 이제 마지널 이펙트라고 지금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마지널은 그 경계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 안쪽에서는 이제 이미 어차피 물건을 사고 있던 사람들한테 좀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그게 이제 인프라 마지널 이펙트예요. 그래서 이 마지널 레비뉴 한계 수입은 이게 지금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이 수요 함수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게 독점이든 과점이든 항상 마지널 레비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널 이펙트랑 인프라 마지널 이펙트. 그리고 이윤 극대화를 할 때는 여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둘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마지널 이펙트가 너무 크면은 그 마지널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인프라 마지널 이펙트가 좀 상승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걸 밸런싱 아웃하는 방식으로 이윤 극대화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마지널 이펙트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인프라 마지널 이펙트를 좀 줄이려고 해야 될 거고요. 그럼 마지널 이펙트가 크면은 그 마지널 이펙트를 좀 줄이려고 해야 되는 거. 결국은 이제 인프라 마지널 이펙트랑 마지널 이펙트가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그냥 좀 더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가격을 낮췄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손해를 보는 부분은 이미 사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득을 보는 부분은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할 때는 그 각각이 어느 한쪽이 너무 크지 않고 그 각각이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계 수입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과점 시장을 이해를 하든, 아니면 나중에 무슨 산업조직론 관련된 걸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뭐 최적화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직관을 갖기가 굉장히 좋고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인프라 마지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더 많이 팔 수 있지만 이미 팔고 있는 것들은 더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득이 보는 부분이 있고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균형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균형은 결국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그만큼 딱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균형을 일단 먼저 정의를 내려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균형이라는 게 뭐죠? 균형이라는 거는 발생할 일, 우리의 모형의 예측이죠. 발생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건데, 우리 보통 어떤 식으로 균형을 정의를 한다라고 했냐면은,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효용 혹은 이윤을 높일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균형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소비자들도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고, 공급자들도 이윤 극대화를 하고, 그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아무도 그 자신의 전략을 추가적으로 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소비자들이 효용 극대화를 해서 이제 수요 함수가 나오고, 그다음 공급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해서 어떤 독점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제 공급 곡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공급 곡선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만큼 생산할까, 이제 혹은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까, 이제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독점 기업의 의사결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 두 가지가 사실상 같은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생산량을 앞에서는 사실 우리 완전 경쟁 얘기할 때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걸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가격은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이 가격을 자기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생산량을 주어진 가격하에서 얼마큼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QM만큼 생산을 한다면, 그래서 생산량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생산량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예전에 비해서 뭐 공급량을 줄였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줄면은 초과 수요가 생기고, 초과 수요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서 결국 어떤 지점까지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아니면은 그냥 기업이 가격을 그냥 딱 책정을 하고 그 주어진 가격 하에서 사고 싶은 사람 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Q를 결정하는 거나 P를 결정하는 거나 똑같은 문제예요. 수학적으로도 똑같은 문제고,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사실상 이 독점 기업에서는, 독점 시장에서는 이 Q를 결정하든 P를 결정하든 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과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과점 시장에서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과점 시장에서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점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문제라는 거를 한번 강조를 하고, 그런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정을 한다고요? 이제 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이 될 텐데, 그걸 보면은 일단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이 한계 수입을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한계 수입을 다시 뜯어보니까 우리 인프라 마진을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요 식 자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요 DP는 디맨드 펑션이잖아요. 디맨드예요. 그 디맨드 펑션이니까 DP는 그냥 디맨드 펑션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나와 있는 게 뭔지를 보면은 P 곱하기 이 수요함수의 도함수, 수요함수의 1차 도함수인데, 요 수요함수의 1차 도함수는 음수예요. 그렇겠죠? 수요함수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함수잖아요. 수요함수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 1차 도함수는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 기울기는 음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요 값이 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계 수입 곡선을 우리가 그린다고 하면은 결국 디맨드에서 어떤 네거티브한 값을 네거티브한 값을 더한 거니까 이제 어떤 포지티브한 값을 뺀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식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계 수입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수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 가정을 하면은 이제 정확히 이 한계 수입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수요 곡선보다 좀 작은 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계 수입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MR equal MC인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생산 점에서 이제 수요 곡선 그 QM은 이제 모노폴리 퀀티티라고 해서 QM이라고 했고요. 그 모노폴리 퀀티티에서 요만큼 공급을 했을 때 얼만큼 가격이 오를까를 생각해 보면은 PM까지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죠. 공급량이 QM이면은 이제 PM까지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기업이 애초에 그냥 PM을 딱 설정을 하면은 살 사람들 다 사, 그러면은 QM만큼 팔리는 거죠. QM만큼 팔렸을 때 그때 이제 그게 최적인데, 왜냐하면은 그 점에서는 이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딱 만나기 때문이죠. 요게 이제 독점 시장의 균형이에요. 독점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독점 기업에 의해서 이제 딱 그냥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량도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량을 결정하는 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거나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독점 시장이 그러면은 과연 효율적이냐. 그래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독점 시장이 그럼 효율적이냐, 이런 거를 묻고 싶은데,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겠죠. 완전 경쟁 시장이 효율적인데, 완전 경쟁 시장이랑 좀 다른 의사결정을 했고, 다른 균형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 시장에서의 균형은 효율적이지 않을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은 것.
그래서 사회 후생이 뭐다?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요 위에 이 녹색 삼각형이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겠고, 요 아래에 있는 요 좀 약간 요상하게 생긴 사각형도 아니고 요 약간 이상하게 생긴 요 파란색 요 영역이 이제 생산자 잉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이제 QM만큼만 거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Q스타만큼 거래가 되는 게 좋아요. Q스타가 뭐냐면은 완전 경쟁 균형에서의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 Q스타가 왜 좋은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제 그거는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과 한계 효용을 나타내는 이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 그 점까지는 이제 일단 생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Q가 Q 스타보다 작으면은 그 얘기는 한계 효용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래를 더 지속을 하는 게 거래량을 늘리는 게 사회 후생을 높이는 방향이고 그리고 만약에 Q가 Q 스타보다 크다면은 그러면 한계 비용이 한계 효용보다 더 작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거래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이 Q 스타인 요 점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래서 요 점까지 가면은 이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데 지금 요 점까지만 거래가 된 거죠. 지금 요 점까지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극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 삼각형 부분을 이제 우리가 후생 손실, 영어로는 deadweight loss라 그러죠. deadweight loss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요런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경제 언론, 뭐 미시경제 언론, 뭐 이런 데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학기 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비교 대상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벤치마크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비교 대상이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떤 뭐 인과관계 같은 것도 찾을 수 있고 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결국 완전 경쟁 시장이랑 독점을 비교를 해서 경쟁의 효과 그러니까 경쟁 효과라는 건 경쟁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죠.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다? 이제 효율성이 경쟁이 있을 때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인과적인 어떤 이론을 인과적인 명제를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이제 P스타에서 PM으로 상승을 했고 거래량은 감소를 했죠. Q스타에서 QM으로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하락을 했어요. 예전엔 요 큰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였는데 그래서 가격부터 그 가격을 밑으로 하는 요 삼각형 넓이가 다 소비자 잉여였는데 소비자 잉여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났어요. 생산자 잉여는 원래는 요 가격을 위로 하는 요 밑에 삼각형의 넓이가 생산자 잉여였는데 지금은 요 부분 요 작은 노란색 삼각형 부분 없어지고 지금 요 큰 사각형 부분 PM부터 P스타까지 하는 요 큰 사각형 부분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상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후생을 평가를 할 때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 둘 다 보는데 지금 결론이 뭐였냐면 소비자 잉여는 하락했고 생산자 잉여는 상승을 했어요. 하나는 하락하고 하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합을 봤을 때 하나는 상승하고 하나는 하락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합은 상승했냐 하락했냐 좀 애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그림을 보면 딱 나오는 게 이 후생 손실이라고 하는 요 사각형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 후생은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간단한 예를 수학적인 모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수요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죠. 어떤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거냐면 소비자 효용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Q는 어떤 재화의 소비량 그래서 이 AQ 빼기 Q제곱 나누기 2 요 부분이 이제 그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효용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위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의 그런 효용 함수죠.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할수록 효용이 증가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더 많이 소비할수록 이제 점점 한계 효용 자체는 감소하는, 그래서 이 위로 볼록한데 이제 이 처음에 증가세가 좀 완화되는 이제 그런 함수입니다. Q에 대해서 그런 함수고, 그 다음에 이 M은 말하자면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돈인데, 이 M이라는 게 결국 뭐다? 처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이 재화를 사기 위해서 지출한 돈 P 곱하기 Q를 뺀 것이 이제 M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라그랑지안을 세워서 풀 수도 있고 뭐 그냥 좀 더 단순하게 풀 수도 있지만, 요거 푸는 것 자체는 제가 이 효용 극대화라는 이름의 그 강의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는 해보려고 생각을 하냐면은 요 M 자체를 여기다가 요 W 빼기 Q P 곱하기 Q를 요 M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요. 요 M 자리에다가 W 빼기 P 곱하기 Q를 여기 M 자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약 조건을 없앴고 제약 조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요 전체 목적 함수를 Q로 미분을 해보려고 해요. Q로 미분을 하면은 그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AQ를 Q로 미분을 했으니까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Q 제곱 나누기 2를 Q로 미분을 하면은 Q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이제 P 곱하기 Q가 있는데 P 곱하기 Q를 Q로 미분을 하니까 이제 P가 남았어요. 그래서 P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0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제 효용 함수를 어떤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1차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1차 도함수가 0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은 이제 이게 1개 조건, 극대화를 위한 1개 조건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2개 조건도 만족이 돼요. 이게 그냥 제곱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고, 그렇기 때문에 2개 조건도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요 1개 조건이 있는데, 요 지금 Q 스타라는 게 이제 최적 소비량이죠. 주어진 가격하에서 최적 소비량인데, 요 최적 소비량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얼만큼 수요할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거를 D라고 바꿔 써서 요 아래로 요 아래식을 보세요. 요 D라고 바꿔 써서 다시 재정리하면은 수요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수요함수는 요게 지금 같은 식이에요. 요 1개 조건식이랑 요 수요함수가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요 수요함수라는 거는 결국 A 빼기 P다. 그래서 그냥 우리 봤던 요런 수요함수예요. 요 직선 요 리니어한 어떤 수요함수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수요함수예요. 그래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통해서 수요함수를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의 비용이 있는데, 독점 기업의 비용은 우리가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은 고정 비용은 없다고 가정할 거예요. 일단 그냥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갑시다. 그래서 고정 비용 없고, 그리고 한계 비용이랑 평균 비용이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C예요. 이제 한계 비용이 일정하면은 그게 평균 비용이랑 같아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총 비용이 이제 C 곱하기 Q니까, 총 비용이 C 곱하기 Q니까 이제 이걸 Q로 나누면은 그게 C죠. 그리고 Q로 미분을 해도 C죠. 그래서 한계 비용이랑 평균 비용이 같이 다 C예요. 스몰 C가 이제 한계 비용이자 평균 비용이죠.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써보면은 이제 P 곱하기 D에서 C 곱하기 D,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건데, 이제 D가 공통적으로 이 판매량이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요 P 빼기 C에서 D를 곱한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P 빼기 C가 뭐다? 이제 우리가 흔히 프라이스 코스트 마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마크업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하나 팔 때마다 돈을 얼만큼 더 버는지, 거기에다가 이제 이 얼만큼 팔았는지 이 수량 그게 수요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A 빼기 P로 주어져 있죠. 우리 앞에서 도출한 대로 수요함수는 A 빼기 P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반영을 해서 이 목적 함수를 다시 써보면은 P 빼기 C 곱하기 A 빼기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2차 함수 형태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고, 그래서 우리가 극대화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로 미분을 해보면은 1개 조건이 이제 A 빼기 P, 그리고 빼기 P 빼기 C, 그래가지고 이렇게 1개 조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죠? 이제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최적 가격이니까 최적 가격 P에 대해서
이제 요 식을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있고 요 P는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2로 나누면은 이제 최적 가격, 독점 기업의 최적 가격은 A 더하기 C 나누기 2다. 이렇게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뭘 한 거냐면은 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제 요걸 한 거, 요 점을 찾은 거예요. 요 PM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 비용과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한계 비용이 어떤 수평선이었죠. 한계 비용이 어떤 C 값으로 이제 수평선이었지만 어쨌든 그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최적 가격 PM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PM을 찾아 놓고 보니까 우리가 요걸 가지고 또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 제가 항상 모형을 이런 경제학 모형, 수학 모형을 이렇게 풀고 나면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요 A가 뭐였냐면 요 A가 결국 뭐였냐면은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들어있던 어떤 숫자였어요.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들어있던 어떤 숫자였어요. 그래서 요 A가 크면은 소비자들이 효용을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소비자의 효용이 더 크다는 거는 수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A가 크면은 A가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수요함수의 y절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요가 커지면은 이제 그에 맞춰서 가격을 높인다. 그리고 또 뭐 비용이 증가, 이 한계 비용이지, C가 한계 비용인데 이 한계 비용이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가격을 높인다. 하지만 증가분을 모두 가격에 반영하진 않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2분의 C만큼 증가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C가 1만큼 증가하면은 가격은 2분의 1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분을 모두 가격에 반영하진 않는다. 이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다른 숫자들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얼마냐? 그래서 QM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QM은 그냥 얼마예요? 그냥 이 수요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겠죠. 수요함수가 A 빼기 P였으니까 P 자리에다가 PM을 집어넣으면은 A 빼기 C 나누기 2더라. 이렇게 균형 거래량도 찾을 수 있고요. 균형 이윤도 찾을 수 있겠죠. 균형 이윤 뭐죠? PM 빼기 C, 요게 이제 제가 프라이스 코스트 마진이라고 했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 곱해서 찾을 수 있는데 그거는 A 빼기 C 나누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 잉여도 이 이윤 찾았으니까 이윤이 말하자면 이게 생산자 잉여예요. 여기서 생산자 잉여를 찾았으니까 거기도 또 소비자 잉여도 찾을 수 있죠. 소비자 잉여는 이건 지금 뭘 적은 거냐면은 효용함수를 그냥 적은 거예요. 효용함수 다시 한번 볼까요? 효용함수 이렇게 생겼죠. 효용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W는 어쨌든 이 거래랑 상관없이 그냥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빼고 거래로 발생한 효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효용함수 이 부분이랑 요게 지출 부분 있죠. 여기다가 지금 다 QM, PM을 다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보면은 요게 지금 결국 뭐냐면은 이 제곱 부분이 뭐냐면 가로 곱하기 높이고 거기다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게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삼각형의 넓이에요. 그래서 효용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 잉여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소비자 잉여는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우리 그 소비자 잉여도 찾을 수 있는데 소비자 잉여라는 게 결국은 가로 곱하기 높이 그리고 2분의 1 이유는 그냥 가로 곱하기 높이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가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이유는 이렇게 되고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다 계산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점에서 꼭 해야 되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독점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들 좀 하고 마무리, 가격 차별에 대한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별이라는 거는 말을 보면은 가격을 차별한다고 해서 뭔가 차별하는 거 뭐 좀 약간 이상한 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 영어로는 이제 price discrimination이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옮겨서 가격 차별인데 사실은 이 가격 차별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플렉서블한 프라이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봤던 것들은 어떤 프라이싱이냐면은 그냥 단위당 가격이 항상 일정한
그런 되게 심플한 프라이싱만 생각을 한 건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프라이싱 굉장히 복잡해요. 프라이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린 더 플렉서블한 프라이싱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별이라는 거는 되게 특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렉서블한 프라이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점 기업은 자기가 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시장 지배력이 있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높일까 이런 고민도 해서 그러면 가격을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단위당 다 동일한 가격을 받지 말고 뭐 좀 더 복잡한 가격을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 뭐 산업조직론 관련 과목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그냥 개념적인 얘기들만 좀 할게요. 1차 가격 차별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1차 가격 차별은 다른 이름으로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개인별로 다 다른 가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이제 이 지불 용의가 큰 사람들, willingness to pay라고 그러죠. 지불 용의가 큰 사람들한테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고 지불 용의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다 그 지불 용의에 맞춰서 가격을 제시를 해서 그 이윤을 다 그 소비자 잉여나 이윤을 다 이제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 그게 1차 가격 차별입니다. 이거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개인별로 가격을 주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특성을 정확히 다 알아야 돼요. 개인의 이 지불 용의, 지불 의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누가 얼만큼 더 지불 용의가 큰지 그런 거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뭐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1차 가격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하나의 극단적인 벤치마크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적은 게 3차 가격 차별이에요. 왜 3차 가격 차별을 2차 가격 차별보다 먼저 적었냐면은 3차 가격 차별도 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가격 차별이 가장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고 3차 가격 차별이 그 다음으로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2차 가격 차별이 그나마 정보를 덜 활용하는 그런 식의 가격 차별이에요. 근데 왜 이게 그러면은 정보를 많이 사용하는 거 순서대로 이제 1차, 2차, 3차로 하지 않았냐? 1차 가격차별, 2차 가격차별 뭐 그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았냐? 저도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유명한 사람 뭐 제가 뭐 수요 공급 곡선 그런 모형을 만들었고 뭐 이제 경제학, 이코노믹스라는 그런 말도 처음 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20세기 초에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제자인 그 제자이자 이제 케인즈랑 뭐 약간 좀 라이벌 관계에 있기도 했던 아서 피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서 피구라는 사람이 레이블링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1차 가격차별, 2차 가격차별, 3차 가격차별을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보를 많이 사용하는 것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은 1차 가격 차별이 가장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가격 차별이고 3차 가격 차별이 그 다음 2차 가격 차별이 가장 정보를 덜 필요로 하는 가격 차별이에요. 그래서 3차 가격 차별은 뭐 시장 분할 가격 차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어로는 그룹 프라이싱이라고 하기도 해요. 집단별로 가격 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생 할인 이런 것들, 뭐 거주민 할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주에 가보시면은 경주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어, 유적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적지의 입장료들이 그냥 다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이제 어른은 얼마, 아이는 얼마, 그리고 경주 시민 그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은 또 할인을 받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가격 차별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지불 용의가 있는 사람들 정확히 개개인의 지불 용의는 모르더라도 이제 어떤 집단의 지불 용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네, 이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여기 좀 잘못 쓴 게 있는데 이제 2차 가격 차별은 뭐 간접 가격 차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메뉴 프라이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차 가격 차별은 뭐 영어로 다른 말로는 인디비주얼 프라이싱이라고 하고 이제 3차 가격 차별은 그룹 프라이싱이라고 한다면 이제 2차 가격 차별은 메뉴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메뉴를 주고서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메뉴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뭐 간접 가격 차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 2부 요금제나 뭐 수량 할인 같은 게 있어요. 많이 사면은 조금 더 할인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가격 차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스튜던트 버전, 인터내셔널 버전 이런 거 적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뭐 적을 때 잠깐 정신이 어디 딴 데 팔려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요것들은 사실 3차 가격 차별의 예입니다. 스튜던트 버전, 인터내셔널 버전 이런 것들 다 3차 가격 차별의 예예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살 때 보면은 뭐 그냥 풀 버전 있고 뭐 스튜던트 버전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일부러 기능을 좀 안 좋게 만들어 가지고 뭐 스튜던트 버전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3차 가격 차별의 예입니다. 그리고 2부 요금제라는 거 여기 적어놨는데 2부 요금제 뭐냐면은 뭐 입장료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개별적으로 뭐 무슨 예를 놀이공원 같은 거 해서 뭐 이용할 때마다 그 추가로 요금을 내는 거 요런 것들이 2부 요금제예요. 그래서 입장료가 있고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이용료가 더 붙는 그런 것들이 2부 요금제라고 합니다. 가격차별 요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사실 현실에서 제가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모형 되게 이 수업에서는 되게 기초적인 경제학 모형들만 보고 제일 기본적인 얘기들만 하지만 여러분들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학 모형들을 보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더 재밌게 더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들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사실 좀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위 기반 가격 차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새 그 개인 정보 이용과 관련돼서 되게 좀 민감한 그런 기업들의 전략이긴 한데 뭐 과거 소비 패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격 차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 이동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어, 그냥 한 통신사를 계속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제 통신사를 이동을 하면은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하면은 거기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받기도 하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행위 기반 가격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존 이용자들과 신규 고객을 어떻게 좀 차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뭐 쿠폰 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폰 주면은 그 쿠폰을 받은 사람이랑 받지 않는 사람을 이제 시장 분할을 해가지고 가격 차별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매 시 쿠폰을 지급하는 것도 과거에 이 사람이 쿠폰을 받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구매를 했었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격 차별에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묶어 팔기라는 거 여러분들 뭐 그냥 이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과자 여러 종류를 이제 묶어서 팔고 이런 것도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런 묶어 팔기도 일종의 가격 차별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제가 수량 할인 얘기했는데 수량 할인이 가격 차별의 한 종류라고 했는데 많이 싸면은 깎아주는 거 이게 가격 차별의 종류라고 했는데 이 수량 할인은 같은 제품을 묶어서 싸게 파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은 묶어 팔기는 서로 다른 제품을 묶어서 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콜라 6캔을 묶어서 싸게 파는 거랑 뭐 허니버터 칩이랑 뭐 새우깡을 묶어서 싸게 파는 거 요거 둘 다 어떤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좀 약간 비슷한 거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선호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뭐 시장 분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좀 어떤 걸 특별히 더 좋아하는 사람과 덜 좋아하는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뭐 이윤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략들이죠. 묶어팔기나 수량 할인이나 그런 것들이. 이게 왜 전략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 다 이제 경제학 모형으로 다 풀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제 더 그런 모형들도 볼 수 있다. 그런 재밌는 것들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 수업에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묶어팔기의 예로는 뭐 음원 같은 것들 지금은 다 뭐 노래마다 다 따로따로 파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뭐 CD나 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로 음원 같은 걸 팔았죠.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묶어팔기예요. 신문 같은 것도 기사들을 다 묶어서 파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TV 채널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케이블 TV 중에서도 뭐 무슨 팩 해가지고 뭐 스포츠 팩 하면은 스포츠 채널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뭐 얼마에 팔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묶어 팔기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거가 이제 묶어 팔기의 대표적인 예고. 요새는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도 묶어 팔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경쟁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경쟁 정책 당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규제를 했어요. 묶어팔기 같은 걸 좀 규제를 하니까 이제 막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썼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하기에는 좀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